호랑이 처녀와 호원사. 먼 옛날 신라 때에 있던 일이다. 그때 김현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총명이 과인하여 문무가 출중하였으나 그는 선대의 득주한 가문에서 태어난 까닭으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현은 어떻게 해서라도 큰 공을 세워 조정에 등용됨으로써 가문을 빛내이고 나라를 위해 떳떳이 나서 일해보리라 마음먹었다. 이때 신라에는 매년 3월 초파일부터 자기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절에 모여 전탑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 어느 해인가 김현도 그해 3월 초파일 날이 오자 전탑을 돌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중천의 달이 떠오르고 밤이 차차 깊어지자 탑을 돌던 사람들은 하나둘 헤어져 집으로 갔지만 김현만은 여전히 입속으로 연부를 외우면서 탑을 돌았다. 그런데 김현이 탑을 돌고 있노라니 등 뒤에서 사뿐사뿐 뒤따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분명 웬 여인의 발자취였다. 김현은 이상한 생각도 들고 한창 꽃나이에 호기심도 생겨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았다. 달빛이 어린 처녀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는데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이쁜 처녀였다. 김현이 돌아보는 바람에 처녀는 부끄러워 걸음을 멈춰서 머리를 숙이더니만 꽃잎파리 같은 입술을 놀리며 조용히 말했다. 용서하세요. 밤이 깊어지니 낭자된 몸이라 무서운 생각이 들어 뒤를 따랐어요. 김현은 처음 보는 여인 앞이라 다른 말은 못하고 자기는 사내 대장 부인이 겁나 말고 자기 뒤를 따라 탑을 돌라고 공손히 한마디 할 뿐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탑돌기는 초파일부터 보름날까지 지속되었는데 둘이 함께 매일 밤 밝은 달빛 아래서 탑을 돌아나니 차츰 가까워지고 나중엔 남몰래 서로 전까지 통하게 되었다. 이러구러 어느덧 보름날이 되어 탑돌기도 끝나게 되었다. 서로 떨어지기 아쉬운 심정이었다. 이날 밤 김현은 밝은 달빛을 들여밟으며 처녀를 바래었다. 처녀도 말없이 그의 바래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녀는 인가 없는 깊은 산중으로만 들어갔다. 김현은 다소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사랑하는 처녀와 갈라지기 아쉬워 그를 따라 걷기만 하였다.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는데 가고 가다 보니 우거진 숲 사이로 별빛처럼 밝은 불빛이 빤히 비쳐나왔다. 처녀가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집에 다 왔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아니요. 예까지 왔으니 기왕지사 문 앞에까지 바래다 주고 가지요. 김현이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대답이었다. 처녀는 더는 거절할 수 없어 앞에서 걸었다. 처녀와 김현은 무인심산 속에 자리 잡은 집들락에 들어섰다. 그러자 집안에서 파파 늙은 어머니가 나오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얘야, 저희는 누구시냐? 깊은 밤중에 낯선 사내를 데리고 왔으니 속일 수도 없었다. 처녀는 조용히 늙으신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죄다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 얼굴에 근심이 장마철 하늘에 구름 쌓이듯 했다. 딸도 일이 이지경에 이르니 진퇴양난이 되어 말을 못했다. 어머니가 딸을 보고 말했다. 얘야, 네 오래비들이 돌아오면 기필코 살생이 날 터인데 어서 숨겨두려라. 이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우수수 숲이 뒤설레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생각을 할 새도 지체할 새도 없었다. 처녀는 어머니 시키는 대로
김연을 다락 위에 숨겨 주었다. 김연은 그 연고를 물을 새도 없이 뒤미쳐 어흥 하는 소리가 산을 쩌렁쩌렁 울리더니 눈에 시퍼런 불이 둘둘 굴러떨어지는 호랑이 세 마리가 집 앞마당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집 안에 있던 그 꽃 같은 처녀와 그의 어머니도 호랑이가 되어 문을 열고 나왔다. 다락 위에 숨어서 이 광경을 내려다본 김연은 그제야 그 꽃같이 이쁘던 처녀도 사람인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화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연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눈을 꼭 감았다. 이때 뛰어든 세 마리의 호랑이는 씩씩 냄새를 맡으며 돌아쳤다. 사람 냄새다. 분명 사람 냄새야. 그중 한 놈이 말하더니 김연이 숨은 다락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나머지 두 마리도 눈에 불을 켜고 다락을 쳐다보았다. 참 오라버니들, 내가 절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탑돌기를 하다 왔으니 내 몸에서 나는 냄새예요. 사람 냄새는 무슨 사람 냄새라고 그래요? 호랑이 처녀가 말했다. 하지만 오래비 호랑이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당장 다락에 뛰어오르려 했다. 이때 늙은 호랑이가 천둥이 울리듯 큰 소리로 호령했다. 얘들아, 그래 너희들이 인간 살생을 적게 했다는 말이냐? 산신령께서 이 밤으로 너희들을 잡으러 온다고 정갈이 왔다. 이제 좀만 있으면 너희들의 명도 보존키 어려운데 인간 살생을 또 한단 말이냐? 산신령님이 오시기 전에 어서 썩 피하거라. 산신령이 저들을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자 방금까지도 살기 등등하던 호랑이 세 마리는 겁을 집어먹고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다. 이때라 호랑이 처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오라버니들, 오라버니들은 왜 사람만 보면 그저 살상만 내자고 그러세요? 개심하면 제가 남아서 오라버니들을 대신해서 빌고 벌을 받을 테니 오라버니들은 빨리 먼 곳에 가서 숨으세요. 호랑이 처녀는 끝내 호랑이 오라버니들을 피해 보내고야 말았다. 세 마리 호랑이가 자취를 감추자 호랑이 처녀도 호랑이 어머니도 다시 사람으로 변했다. 호랑이 처녀는 김연을 보고 어서 다락에서 내려오라 하고는 김연이 내려오자 자기 맘속의 말을 했다. 보셨지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에요. 한갓 짐승으로 사람인 당신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저는 이 한 몸을 바쳐 집안을 구하고 우리 호랑이들이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러자면 저는 누구의 손에든 죽고야 속죄할 명이온데 차라리 사랑하는 님이 칼에 죽기가 소원이에요. 제 소원이 이러하니 꼭 이 소원을 풀어주세요. 아니요. 그건 안 되는 소리요. 그대 소원이 그러할지라도 내 어찌 인간으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칼을 댄다는 말이요. 난 그렇게는 못하겠소. 그러지 말고 저희 말을 들어보세요. 큰 공을 세우고 벼슬길에 오를 기회는 이번밖에 없어요. 제가 내일 서울거리에 뛰어들어 사람을 좀 해치겠어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호환이 들었다고 저를 잡으라는 명을 내릴 것이고 저를 잡아 바치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준다고 방을 내붙일 거예요. 그때 그대가 나서서 아무 숲으로 와서 저를 잡아가세요. 그러면 그대도 소원 성취하고 저도 소원을 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오. 나와 그대 비록 사람과 짐승일지라도 하늘의 인연이 있어 맺은 사랑인데 내 어찌 사랑하는 당신을 내 손으로 죽이고 벼슬을 구한단 말이오. 안 돼요. 안 될 일이오. 호랑이 처녀는 김연의 말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보고 다시 한번 애원하였다. 제가 짐승인 걸 알고도 그처럼 생각해 주시니 구천에 간데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하오나 그대 저를 진정 사랑한다면 꼭 저의 소원을 풀어주세요. 이렇게까지 간절한데 다른 말을 다시 꺼낼 수 없었다. 김연은 하는 수 없이 내일 보마 하고
천군 같은 발걸음을 옮겨 디디며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김연이 눈을 붙였는가 말았는가 하는데 어느새 밤은 가고 새날이 왔다. 그런데 이날따라 장날이라 신라의 서울거리에는 사람들이 물코에 모인 올챙이처럼 욱실거렸다. 서울판에 사람들이 물샐 틈 없이 들어서서 복작거리는 때다. 호랑이가 어흥! 하고 서울거리에 뛰어들더니 눈 깜짝할 새에 서울거리를 훌떡 뒤집어 놓고 숱한 사람들도 물어 상하게 하였다. 백주에 호랑이가 서울에 나타났으니 이 소식이 대궐에까지 들어갔다. 임금은 소식을 듣자 백성들을 구하고자 큰 벼슬을 하사할 터이니 누구든 즉각 그 호랑이를 잡아 올리고 호환을 없애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주홍 같은 입을 쩍 벌리고 갈구리 같은 이빨로 사람을 물어맺히는 호랑이를 보고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있어도 선뜻 앞에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김연희도 이제는 호랑이 처녀의 말대로 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김연은 큰 마음을 먹고 임금님 앞에 가서 자기가 호랑이를 잡아 올리고 호환을 물리치겠노라 하였다. 그러니 만조백관은 물론 임금까지 크게 기뻐하면서 그리하라고 명하였다. 김연은 허리에 단검을 차고 호랑이가 날치는 서울거리에 떨쳐나섰다. 김연이 서울거리에 나서자 이상하게도 살기등등하여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맺히던 호랑이가 슬금슬금 뒤를 보며 숲을 속으로 도망쳤다. 이미 내친 걸음이라 김연은 닿는 말에 체질하며 호랑이 뒤를 쫓았다. 꽁물을 빼던 호랑이는 숯불에 몸을 숨기더니 순식간에 꽃다운 처녀로 변하여 반겨 웃으면서 달려오는 김연희를 맞았다. 고마워요. 저의 말을 지켜주시니 이제 저는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체 말고 어서 저의 소원을 풀어주세요. 임금의 명을 받들고 나선 김연이지만 사람으로 변한 사랑하던 처녀를 보니 허리에 찬 검을 뺄 수 없었다. 호랑이 처녀는 오래오래 사랑하는 김연을 쳐다보더니 입을 열고 마지막 말을 했다. 일생일사는 하늘이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님의 품에 안겨 저승에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제가 죽은 후에 저를 위해 절 하나 지어주고 저한테 물려 상한 이들에게는 아무 절간의 된장을 가져다 발라주세요. 그러면 상처가 곧 나을 거예요. 부디 나라의 충신이 되어 만천하 백성을 살펴주세요. 김연이 그 말을 받을 새도 없이 호랑이 처녀는 번개같이 김연의 허리에 찬 단검을 뽑아 제 목을 찔렀다. 김연은 사랑하는 호랑이 처녀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런데 김연이 슬픔에 잠겨 품에 안긴 그 처녀를 다시 보니 그는 꽃같은 처녀가 아니라 호랑이였다. 김연은 눈물을 거두고 죽은 호랑이를 말에 싣고 대궐에 가서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은 대희하여 당장에서 선대의 죄과를 사면해 주었고 김연에게 큰 벼슬을 하사하였다. 이렇게 호랑이 처녀와 사랑을 속삭이고 사랑하는 호랑이 처녀 덕에 벼슬길에 오른 김연은 그녀를 잊지 못하여 그녀의 소원대로 절을 지어 주었는데 그 절간 이름을 호원사라 불렀다 한다. 말 잘하는 이방의 실수. 옛날 한 고을에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원님이 있었다. 그런데 수하에 있는 이방이 말을 먹는지라 어느 날 감사와 함께 술잔을 나누다가 자기 고을에는 말 잘하는 이방감이 없으니 감사 보고 이방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구변이 좋은 원님은 입만 벌리면 청산유수인지라 하루 공무를 일찍 끝내고는 늘상 평복 차림으로 앞집에 가서 그 집 노인과 바둑을 두면서 고담하기를 즐기었다.
오늘도 원님은 주인집 노인과 마주 앉아서 바둑을 두며 이야기판을 벌리었다. 말이란 툭하기 다르고 탁하기 다르다고. 원님이 말꼭지를 떼자 노인이 제꺽 받았다. 그러면요. 그러기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내가 살던 동네에 먹물이나 먹은 선비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 80에 꽃 같은 처녀를 후실로 데려왔지요. 사또님께서는 거짓말을 곧잘 하십니다요. 거짓말이라니요. 바로 우리 옆집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내가 직접 본 일이지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열의 아홉은 속여서 데려왔거나 동여서 업어왔겠지요. 아니올시다. 사주단자를 보고 기러기까지 드린걸요. 허허허. 거참 듣고도 모를 소리 외다. 그래 말썽이 없었나요? 왜 없었겠나요? 말 잘하는 매파를 내세웠더니 나이를 24이라고 속였지요. 그리고 장가드는 날 호호백발은 검댕이질을 했고요. 하지만 얼굴에 거미줄처럼 늘어난 주름살과 활등처럼 굽은 허리야 어쩔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일부러 밤에야 각시집에 도착했지요. 어두운 밤이라 얼렁뚱땅 술을 써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수 예를 지냈는데 첫날 밤을 지나서 새벽에 각시가 일어나 보니 파파 늙은 영감이 해수가 나서 콜록거리는 걸 보고 기겁해서 아버지께 아뢰었지요. 장인 되는 어른이 들어와 보니 분명 파파 늙은 영감이라 분하고 원통하고 괘씸해서 사위의 목덜미를 거머쥐고 따졌습니다요. 아무렴 당연한 일이지요. 여보게 자네 나이가 얼만가? 예, 24시올시다. 그럴 수 있나? 24인데 얼굴엔 웬 박고랑 천지야? 응? 예, 42올시다. 뭐? 뭐? 42인데 곱사등이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른 대로 하라고. 왜 바른 말을 못해? 예, 동서남북으로 20이올시다. 동서남북이 20이라? 그럼 그게 80이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그러고 보니 자네 나이가 내 장인의 나이보다 많은데 왜 처음부터 속였나? 속이긴 누가 속였다고 그러십니까? 뭐? 속인 일이 없다고? 그러면요. 사주단자에도 고지고대로 똑똑히 적어보는걸요. 그건 그렇고 방금까지도 뭐라고 했나? 24십네, 42인네 하고 대답하지 않았나? 그랬습지요 장인님. 24시면 얼마입니까? 가만히 있자. 24시면 80이지. 그렇지요. 42이면 얼마입니까? 42이면 80이지. 그것 보시지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듣고 보니 따는 그렇구만. 장인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래 봬어도 치아가 든든해서 못 씹는 고기부치가 없고 위가 든든해서 소화불량에 걸릴 염려는 없소이다. 명년 춘삼월에 사윤에 사는 형편도 보고 외손자도 하나 볼 겸 겸사겸사해서 놀러 오십시오. 이렇게 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딸을 주고 말았다네. 하하하. 하하하. 거 듣고 보니 거짓말이라도
그럴듯합니다요. 하하하. 이때 새로 이방으로 선을 보이러 온 선비가 관아에 가보니 원님이 집으로 갔다기에 집을 찾아가니, 또 나갔다기에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웃집 뜰락에서 두 노인이 바둑을 두며 웃음보를 터뜨리는지라 발뺌 발뺌 다가갔다. 새로 이방감으로 선을 보이러 온 선비가 원님의 얼굴을 모르는지라 원님을 동네 영감으로 알고 원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 옆에 쭈그리고 앉으며 물었다. 노인의 이야기가 정말 구수하오다. 성함을 어떻게 부르시오?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새파란 젊은이가 초면에 첫 마디부터 건방지게 나오는지라 원님은 일부러 시침을 떼고 대꾸했다. 김돌쇠라고 합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웃집 노인이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기가 막혀 꾸짖으려는데 원님이 눈을 숨벅거리며 허허허 젊은이의 눈썰미가 대단하우다. 게다가 관상까지 볼 줄 아시는군요. 하며 쳐주었다. 알다뿐이겠소? 난 12길 물속은 몰라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안답니다. 그러고 보면 손님은 의원 노릇도 하셨구려. 어허, 영감이 서당물을 먹은 모양이군. 척척 알아맞추는 걸 보니.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짓는다고. 오래 살다 보니 들은 풍월이 있지요. 헌데 내가 젊은 소시적에 부모들의 속을 썩인 줄은 어떻게 아셨지요? 노인이 얼굴 가죽을 실로 꿰매서 주름 잡은 것을 보고 알았소. 젊은이의 인사가 점점 고약하게 나왔지만 원님은 안님보살하고 맞장구를 쳤다. 예, 그렇군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팔싹둥이로 태어나다 보니 설익은 바가지가 햇빛에 쭈그러들듯이 험한 세상살이에 넌덜머리가 나서 쭈글쭈글하게 됐소. 하하하, 아주 변설이군. 이골 사또께서 언변이 청산유수라더니 영감도 사또의 사돈의 팔촌쯤은 되겠소. 혹시 사또님을 못 보았소? 사또님이야 관아에 계시겠지. 이런 곳에 올 리가 있소. 헌데 손님은 어디서 오시기에 무슨 용무로 사또를 찾소? 난 감사의 소개로 이골 이방으로 선보이러 온 사람이요. 예, 그러신 줄 모르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헌데 내가 사또라면 아마 안 믿겠지요? 하하하, 암탉이 울 수 있소? 간혹가다 우는 놈이 있기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 봐라. 늙은 소 콩밭으로 간다더니 그 말이 옳군. 그래, 암탉이 우는 걸 누가 가르쳤소? 수탉이 새벽이면 우는 것을 누가 가르쳤겠소? 때가 되면 우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노인정? 저 이방날이라고 하셨지요. 초면에 이런 말씀 여쭈는 게 도리에는 어긋나겠지만 좀 작작 부는 게 어떻소? 불다 불다 터지겠군요. 아무리 제 몸에 달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나가는 대로 할 게 아니라 덜어 삼가해야지요. 두 눈을 뻔히 뜨고도 태산을 몰라보다니요. 사또님, 이 늙은 게 다 몸들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제서야 젊은이는 얼음 위에 자빠진 황소눈이 되어 쩔쩔매더니 넙죽 엎드려 사또님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이방 문안드리옵니다. 안녕부터 사또님께서 농담을 즐기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사오나 100번 듣기보다 한 번 보는 쪽이 낫다더니 과시 소문과 같사옵니다. 하고 절을 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언영 36개 주랭랑을 놓거나
엎드려 1,100번 죽을 죄를 졌으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 것이다. 이건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자칭 이방으로 행사하는 그 기백이 마음에 들어 원님은 껄껄 웃더니 첫 선을 보니 변설이고 열기가 있네. 한 번 실수는 보통이라 마음에 새겨둘 것 없네. 내 집을 알았다니 저녁이나 같이 하도록 제때에 오게. 먼 길이나 오느라고 피로했겠으니 돌아가 쉬게나. 하고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흡족해 하였다. 그날 저녁 이방은 실수를 미봉하려고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제 시간에 찾아갔다. 그런데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진수성찬을 보자 저도 모르게 다갈 같은 군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이방이 옹색해함을 눈치챈 사또는 이방, 이 자리엔 자네와 나 둘뿐이니 어려워 말고 마음껏 마시고 식성껏 자시게 하며 손수 술까지 따라 주었다. 이거 너무 황송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처음엔 조심하느라고 술잔을 두 손으로 들어 돌려대고 마신 후에 돼지고기를 집어 젖국에다 꾹 찍어 입안에 넣었다. 아차! 그런데 그것이 젖국이 아니라 달디단 꿀이었다. 그 바람에 또 망신하게 된 이방은 달디단 꿀이건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눈물을 찔끔 짜며 안간 힘을 써서 겨우 넘기며 사또의 눈치를 흘끔 보니 아뿔싸 어느새 눈치를 챈 언님의 웃음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허허허 나원 돼지고기에 꿀 찍어 먹는 사람은 내 머리에 털난 후 처음일세. 허허허. 이 방은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었지만 기왕지사 엎딘 김에 절이라고 한치혈을 놀려 국면을 돌려세우리라 마음먹고 여유 있게 한 말씀 올렸다. 아니올시다. 사또님께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옵니다. 아니, 그럼 맛이 좋단 말인가? 그런 게 아니라요. 돼지란 본래 꿀꿀하고 꿀 한번 먹어보기를 소원하던 짐승인데 꿀을 한 번도 못 먹고 죽었으니 기왕지사 내가 먹는 바에 네 소원을 풀어주마 해서 찍은 것이지 제가 꿀과 젖국을 몰라서 찍은 줄 아십니까요? 원님은 임기응변으로 둘러붙이는 이방의 말이 밉지 않아서 허허허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업어치나 뒤집어치나 피장파장이지. 아무렴 잔나비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아무리 말 잘하는 이방이라고 실수할 때가 없겠나. 하하하. 하지만 둘러붙이는 재간만은 대단하네. 어서 꿀꿀이의 소원을 풀어주게나. 하며 돼지고기를 담은 목기와 꿀종지를 이방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튿날 아침 조회 때였다. 이방이 남 먼저 출근하여 동엄마루에 올라서 보니 원님이 한창 골똘히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라 우물쭈물하다가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래도 원님이 보았는지 말았는지 아무런 응대도 없는지라 혹시 원님께서 미처 못 받는가 해서 다시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맙소사 원님의 두 눈썹이 한데 모이더니 자넨 절을 두 번씩이나 하는 걸 보니 내가 그래 죽은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면 빨리 죽으라는 말인고 하고 엄하게 추궁했다. 그제서야 이방은 맙소사 하고 가슴이 철렁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치도근을 당할 일이 걱정돼서 언영 얼굴색이 흑빛이 되어
호랑이 앞에 강아지 꼴이 되어 바들바들 떨었겠지만 입만 벌리면 쏟아지는 말재간에다 둘러붙이는데 이골이 난 이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재치 있는 말을 생각해냈다. 사또님께 아뢰옵니다. 먼저 올린 절은 소인이 왔습니다 하는 인사였고, 두 번째 올린 절은 사또님께서 분망하시와 소인은 물러가오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절이옵니다. 허허허 허허허, 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더니 바로 이방을 두고 한 말이구려. 하하하, 임자야말로 말 잘하는 이방이 되기에 손색이 없군. 앞으로 세 번의 실수를 좌명으로 삼아 처하사 한다면 말이야. 그 바람에 모였던 문무관원들이 그때부터 이방을 말 잘하는 이방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에도 원님은 특별히 이방을 사랑하고 중용하니 이에 감복된 이방은 세 번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 언어 행실에서 각별히 조심하고 매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선 조사한 후에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처리한 데서 원님과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산이 절구를 삼키고 물이 구슬을 토하다. 옛날 한 고장에 두 형제가 살았다. 아버지 덕분에 살림살이도 꽤나 유족했지만 둘 다 욕심이 굽 빠진 항아리처럼 끝이 없어서 형제간에 마주 앉기만 하면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고 쪽을 캐며 싸움할 줄밖에 몰랐다. 어느 한 해 늙고 병든 아버지가 세상을 떴다. 두 형제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바쁘게 아버지가 남긴 가산을 갈라가지고 세간을 나려고 분주히 서둘렀다. 욕심 사나운 두 형제는 서로 자기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값나가는 물건을 가지겠다고 얼굴을 붉히고 목에 핏대를 세우다 보니 동리가 들썽하게 싸웠다. 한 집에 꽃 같은 물건이 둘씩 있는 것도 아니요, 서로 같은 물건이 둘씩 짝을 맞춰 있다고 해도 새 것이 있고 낡은 것이 있는 법이니 형제간의 싸움밖에 할 것이 없었다. 이 꼴을 보다 못해 어머니가 나서서 타일렀지만 두 형제는 속위의 경일기로 도무지 드는 채도 안 했다. 나중에는 동리 점잖은 분들까지 나서서 좋은 말로 타일렀지만 마이동 품격으로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던 끝에 서로 잡아 끌며 고을에 찾아가서 이 일을 고을 원에게 상소하였다. 동원 뜰하게 들어서자 형은 뒤질세라 고을 원에게 먼저 상소를 올렸다. 소인은 아무 동리에 사는 아무개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으니 저희들 형제는 가산을 갈라가지고 제가끔 제살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형이고 저 사람은 저의 동생이옵니다. 분가하면 형님이 된 제가 살아계시는 어머님을 모셔야 할 터이니 재산은 을에 제가 더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동생은 욕심이 너무 과해서 사발 하나 돈 한 푼도 양보치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옵니다. 현명한 원님께서 밝은 처사가 있기를 바라옵니다. 형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동생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형을 쏘아보더니 원님 앞에 꿇어앉아 상소하였다.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현명 원님께서는 들어보옵소서. 세간 나면 형님은 그 집을 쓰고 살 것이지만 저야 집도 새로 짓고 세간도 새로 이루어야 하니 형편이야 제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의 형편을 봐달라고 하니 형은 사정을 봐주기는커녕 반을 하나라도 지가 더 가지겠다고 만듭니다. 그러니 자연히 싸움밖에 할 게 있습니까? 바라옵건대 원님께서는
명철하신 처분을 내려주옵소서. 두 형제의 상소가 끝나자 원님은 당하에 꿇어앉은 두 형제를 한시경이나 내려다보더니만 한마디 물었다. 더 할 말이 없느냐? 그저 저의 사정만 살펴주시옵소서. 아니옵니다. 저의 사정도 살펴주시옵소서. 입은 달라도 두 형제가 하는 대답은 꼭 같았다. 당상에 앉아 상소를 듣고 있던 원은 그만 저도 모르게 허구픈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한날 한시에 난 쌍둥이는 아니어도 심보는 신통이도 같구나. 아무렴 새가 날 때가 되었으니 가산을 갈라가지고 새간을 나야겠지.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그저 저의 사정만 살펴주옵소서. 아니옵니다. 저의 사정도 살펴주옵소서. 두 형제는 또다시 똑같은 소리를 하고는 원님의 입만 쳐다보았다. 개 잠깐 기다려라. 원은 관아에 명하여 붓과 먹, 벼루돌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더니 백지 위에 글 6자를 써서 두 형제 앞에 내놓았다. 두 형제는 먼저 이 글을 볼지어다. 예. 예. 두 형제는 당장 무슨 판결이라도 내린 줄 알고 원님이 백지 위에 써놓은 글을 들여다보았다. 원님은 백지 위에 큼직하게 산함구 수토주란 6글자를 써놓았다. 두 형제가 글을 들여다보니 글의 뜻인즉 산이 절구를 삼키고 물이 구수를 토하였다는 것이나 원이 어찌하여 이런 글을 내놓았는지 그 연유를 알 수 없었고 그 글 속에 담긴 사연은 더구나 알 수 없었다. 글을 들여다보던 두 형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원님을 쳐다보는데 원님이 두 형제를 보고 물었다. 그대들은 이 글을 보았느뇨? 네. 예. 보았으면 이 글에 담긴 뜻을 알만한고. 두 형제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었다. 모르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곳곳을 찾아다니며 이 글 속에 담긴 사연을 알아오도록 하거라. 내 그대들이 이 글 속에 담긴 사연을 제대로 알고 오면 소원대로 가산을 나누어 주리로다. 들었는고? 예, 예, 들었사옵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 서로 제가 재산을 더 차지하겠다고 상소를 했으니 이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원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부터 욕심 많은 두 형제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그 글을 보이고 그 글 속에 담긴 사연을 알려달라고 사정했다. 그런데 그 글에 담긴 사연을 아는 사람은 좀채로 찾을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 20날이 지나서 한 달이 가까워 왔다. 두 형제는 근 한 달이 다 되도록 산지 사방으로 헤매고 다니다 보니 맥은 지나고 발은 부르터서 촌보가 난행이었다. 그래도 재산에 눈이 어둡고 욕심 사나운 형이나 동생은 누구도 고생을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자는 말만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거지같이 된 그들의 행색을 보고 웃었지만 그들은 보는 채 드는 채 하지 않았다. 두 형제는 때로 인가 없는 산중에 이르러 끼니까지 굶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무렵이었다. 두 형제가 지친 다리를 끌며 한 복리에 들어서는데 백발이 성성한 웬 할아버지가 마을 밖에 선 큰 나물 그늘 밑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면서 책을 보고 있었다. 두 형제가 보니 하늘의 신선이 내려와 책을 들고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두 형제는 지체 없이 백발 수염이 가슴을 덮은 노인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 절하고는 원님이 써준 글을 내놓으며 그 글 속에 담긴 사연을 가르쳐 달라고 간곡히 청을 드렸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보던 책을 내려놓고 한식경이나 두 형제를 보더니 찾아온 사연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머리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보아하니 자네들은 분명 형제지간인데 이런 글을 들고 다니며 물을 때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라도 있겠구먼. 네, 그러하옵니다. 허허허, 그럴 테지. 네, 더 묻지 않고 말해 주겠네. 하지만 이 일은 지금 있은 일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네.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욕심 사나운 두 형제가 있었다네. 두 형제는 부친이 세상을 하직하자 아버지가 물려준 가산을 나누어 가지고 제각기 제살림을 하자고 들었지. 헌데 둘 다 욕심이 과해서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다네. 형이 하나 가지면 동생도 그만한 물건을 하나 가지면서 나중엔 바늘 한 대까지도 절반씩 나누어 가졌는데 이렇게 다 나누다 보니 마지막에 돌절구 하나가 남았다네. 그러니 그 절구 하나 때문에 끝내 말썽이 생겼다네. 형이 이런저런 구실을 달아 그 돌절구를 제가 가지겠다고 하면 동생도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그 돌절구를 제가 가져야 한다고 우겼지. 그러니 자연히 싸움밖에 생길 게 있겠나. 그래서 그까짓 돌절구 하나 때문에 형제간에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몇 날 며칠을 싸웠는데 하루는 웬일인지 두 형제가 싸움을 그치더니만 그 돌절구를 둘러매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네. 두 형제가 약속하기를 산 꼭대기에서 산 한가운데로 돌절구를 내려 굴려서 돌절구가 오른쪽에 굴러떨어지면 그 돌절구를 형이 가지고 돌절구가 왼쪽에 굴러떨어지면 그 돌절구를 동생이 가지기로 했던 거라네. 아무리 옥신각신 싸워봐야 절구를 절반씩 갈라가질 수는 없는 일이니 이런 방도를 생각했던 것일세. 그래, 두 형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무거운 돌절구를 겨우 산 꼭대기까지 메고 올라가 산 아래로 내리 굴렸지. 그러니 형은 눈이 아홉이 되어 돌절구가 오른쪽으로 굴러떨어지는가를 살폈고 동생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가 살폈네. 헌데 험한 산에서 돌절구를 내리 굴리니 처음에 돌절구는 떼떼굴 떼떼굴 하며 굴러내리기 시작하던 것이 얼마 안 되어 싱싱 바람을 일구며 내리굴더니 내려가다 큰 나무에 부딪혀 덜컥 허공중에 날아올랐다 떨어지고 큰 바위에 맞아서 새길내길 솟았다 떨어졌네. 그러니 처음에는 몇 토막으로 깨어졌던 것이 그 다음에는 수십 토막으로 되어버리고 나중엔 아이의 콩가루가 되어버렸네. 그런 줄도 모르고 욕심 많은 두 형제는 행여나 그 돌절구가 제 쪽으로 굴러내렸나 해서 오금에 불을 일구며 산 아래로 내리 달려가 살펴보았지. 하지만 깨어져 콩가루가 되어 형체조차 없어진 돌절구를 어디서 찾겠나. 그러니 산 함구라 산이 그 돌절구를 삼켜버리지 않았겠나. 이 글에 담긴 이야기는 이런 것일세. 그러니 사람이 욕심이 너무 과하고 보면 자연히 있던 재산도 없어지는 법이라네. 노인님, 그럼 스토주라는 이 글귀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건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네. 다른 곳에 가서 물어 알게나.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은 입을 꾹 다물고 더는 말하려 하지 않았다. 별 수가 없었다. 두 형제는 하는 수 없어 그 노인에게 인사를 올리고 다른 고장을 향해서 떠났다. 두 형제가 방금 노인이 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집히는 데가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재산에 대한 욕심은 살아서 수토주의 깃든 사연을 마저 들어보자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찾아다녔다. 어느 하루 두 형제는 또 처처 길을 가다가 한 고장에 이르렀다. 이 고장은 물도 맑고 산도 좋아서 절경인데 아늑한 산기슭에 낙낙장성으로 울 바자를 두른 서당방이 있었다. 때마침 서당방 훈장이 애들을 집에 돌려보내고 마루턱에 점잖게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형제가 보니 풍채가 옥골선풍이라 제꺽 달려가서 넙적 엎드려 절하고는 원님이 써준 글귀를 내놓으며 산함구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서 알았으니 수토주에 깃든 사연을 말해달라고 간곡히 청을 들었다. 서당방 훈장은 두 형제를 번갈아 보더니 사양치 않고 말을 시작했다. 보아하니 자네들도 형제간이 분명한데 이처럼 함께 찾아와 이 글에 담긴 사연을 물으니 참 반갑네. 하지만 그들 형제처럼 의좋게 지내자면 쉬운 일은 아닐세. 그럼 어디 들어보게나. 서당방 훈장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한 고장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이나 동생이나 다 마음이 명주고름같이 고와서 늘 서로 도우면서 아주 의좋게 지냈다네. 어느 하루였네. 의좋은 형제가 함께 길을 가게 되었는데 형이 앞에서 걷고 동생은 그 뒤에서 형을 따라 걸으면서 산꼭에 하나를 넘었다네. 때는 바로 한여름인데 산을 넘어서니 경치가 절승이었네. 산에는 푸른 소나무가 무성하고 산기슭에는 기와요초가 만발한데 우뚝 솟은 바위 밑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서 산골짜기로 구슬이 굴러가듯 돌이 돌돌 흘렀다네. 경계가 그림같이 아름다운데 물소리 또한 노래소리처럼 듣기 좋은지라 동생은 그 샘물을 한 모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네. 형님, 저 샘물 한 모금 마셔보시지 않겠어요? 네 생각이 그러하면 우리 가서 한 모금씩 마시자. 이번에는 동생이 앞에서 걷고 형이 뒤에서 걸었다네. 동생이 샘가에 가서 시원한 샘물을 마시자고 엎드려 앉는데 샘 속에 무엇인가 별처럼 반짝반짝 빛을 뿌리는 것이 있었다네. 동생은 희귀한 생각이 들어 물은 마시지 않고 먼저 그 반짝거리는 물건부터 꺼내들고 형님을 보고 물었다네. 형님, 이봐요. 이게 뭔가요? 아, 동생, 그게 구슬 아닌가? 그건 세상에서 처음 보는 정말 희귀한 구슬일세. 형은 밤알만큼이나 큰 그 아름다운 구슬을 보며 무척 기뻐하였다네. 동생은 구슬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그 구슬을 형에게 넘겼다네. 형님, 이 구슬은 샘 속에서 주운 거니까 임자 없는 구슬이 분명합니다. 형님이 가지세요. 그런데 형은 동생에게 구슬을 넘겨주었지. 안 되네. 그럴 수가 있나? 그 구슬은 동생이 주운 거니까 동생 분복이네. 동생이 가져야 하네. 아니올시다. 형님과 함께 가다가 주운 건데 어찌 내 분복이라고만 할 수 있어요. 형님이 보살핀 덕이래요. 형님이 가지세요. 그렇지 않아. 형제가는 손발과 같다는데 설사 그 구슬을 내가 주었대도 의뢰 동생한테 줄 것이네. 그러지 말고 동생이 가지세. 형님, 형님은 집에 늙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지. 슬아에는 자식들까지 있는데 이걸 가져다 팔면
살림을 보탤 수 있지 않아요. 형님이 가지세요. 아닐세. 동생네 살림은 새 살림인데 나보다 동생네 살림을 보태야 하네. 동생이 가지세. 아니올시다 형님. 형님이 가지세요. 아닐세. 동생이 가져야 하네. 형제간에 이렇게 말하며 밀어주거니 돌려주거니 하다가 그만 그 아름다운 구슬을 샘 속에 뚝 떨구었다네. 그러니 누가 가지던 그 귀중한 구슬을 버리고 갈 수 없지 않았겠나. 그래 형은 그 구슬을 찾아 동생에게 주려고 샘 속에 떨어진 구슬을 찾았고 동생은 형에게 그 구슬을 주려고 샘 속에서 구슬을 찾았다네. 헌데 이상하게도 구슬은 하나를 떨구었는데 형도 구슬을 하나 찾아 들었고 동생도 똑같은 구슬 하나를 찾아 들었다네. 두 형제가 손에 든 구슬을 아무리 보아도 아까 떨군 구슬과 조금도 다름없는 구슬이었다네. 마음을 곱게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본다고 두 형제가 그처럼 마음이 고우니 물속에서 구슬 하나가 더 생겨났지. 그러니까 수토주라 물이 구슬을 토하지 않았나.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일세. 형제간이 의족해 지내니 물이 구슬을 토해서 없던 재산도 생겼거든. 내 이야기는 끝났네. 어디 사는 젊은이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이들도 이처럼 의족해 지내세나. 두 형제는 말없이 서당방 훈장에게 허리가 끊어지게 절했다. 이 이야기까지 듣고 난 두 형제는 스스로 얼굴이 붉어져 손을 잡고 고을원을 찾아가서 6글자에 담긴 사연을 들은 대로 아뢰고 지난날 형제간의 우애 없이 60만 불인 잘못을 빌고 빌었다. 그러니 일이 생각과 같이 되었는지라 원님은 대의하여 잘못을 뉘우친 그들 형제를 치하하고 그들을 동원 밖까지 발해 주었다. 그 후로 두 형제 사이에 쌓아놓은 일이란 없고 안장왕과 구술하기. 옛날 고구려에는 왕과 공주, 왕자가 많았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오는 것은 안장왕과 구술하기의 이야기뿐이다. 안장왕이 아직 흥한태자로 있을 때였다.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는 서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적하면 싸움을 진행하였다. 고구려의 태자 흥한도 장차 삼국 통일의 대업을 꿈꾸며 국경지대를 답사하였고 때로는 백제의 영토에 깊숙이 잠입하여 지형과 적정을 살피기도 했다. 한 번은 부왕에게 상주하여 윤허를 받고 백제 땅에 숨어 들어가 병력의 배치와 요새지의 건설을 정탐하다가 백제 병사들의 의심을 받게 되었다. 백제 병사들이 며칠 동안 미행하며 보니 젊은 사람이 입은 옷은 비록 남루하나 눈이 빛나고 양미간이 툭 튀어 있고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몸매가 씩씩하고 훤칠한 게 사내답게 생겼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이 사면팔방도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이상한지라 밀정으로 인정하고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흥한태자도 이를 눈치채고 간신히 뒤쫓는 자를 떼어놓고 천방지축 주랭랑을 놓았다. 하지만 백제 병사들은 찰거머리처럼 끈질기게 추격해왔다. 숲속으로 정신없이 도망치던 태자는 산골에서는 보기 드문 큰 벽돌집을 발견하고는 달려가 다짜고짜 대문을 두드렸다. 이윽하여 대문이 열리자 태자는 불문곡직하고 뛰어들어간 다음 대문을 등지고 서서 숨을 몰아쉬며 간청했다. 주인님, 이 몸을 숨겨주십시오. 병사들한테 쫓기는 중입니다. 주인이 눈이 떼꾼해서 낯선 사람을 훑어보니 비범한 사람이 틀림없는지라 두말 없이 안채 깊숙한 곳에다 숨겨놓았다. 이리하여 흥한태자는 위급함을 면하게 되었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얘가 어디며 은인의 조남은 어떻게 부르시는지요? 흥한의 얼굴을 눈살이 나도록 지켜보던 주인은 젊은이의 거짓 없는 물음임을 확인하자 서서히 입을 열었다. 이곳은 일찍이 고구려의 땅이었으나 지금은 백제의 땅으로서 개백현이라는 곳이요. 나는 한씨이고 이 지방의 토호요. 흥한 태자 생각해보니 오래 묵을 곳이 못 되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는 후일에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려고 하자 한씨가 놀라며 부르짖었다. 안 되네. 지금 나갔다간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격일세. 어디 사는 누구인지 무슨 일로 쫓기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병사들이 내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자네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네. 그러니 자네가 나간다면 열의 아홉은 잡힐 게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백제를 반대하는 놈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나까지 화를 면치 못할 거네. 그러니 아예 나갈 생각은 말고 꾹 박혀 있게나. 현령이 오기 전에는 잭간 놈들이 내 집을 마음대로 수색하지 못할 테니 마음 놓고 푹 쉬게. 한 씨의 말을 들어보니 태자가 숨어 있기에는 안성맞춤한 곳이었다. 며칠을 두고 젊은이의 거동을 살펴보던 한 씨 내외는 언어 행실을 보니 귀한 집 도련님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후히 대접했다. 허나 그가 고구려의 태자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한 씨에게는 구슬이라는 장성한 딸이 있었다. 비바람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아름다운 한박꽃 마냥 이쁜 처녀였다.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이란 누구나 마찬가지여서 한 씨의 처는 흥한 태자를 이모저모 자상히 뜯어보았다. 볼수록 옷은 남루하여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나 샛별처럼 빛나는 눈과 사나이다운 늠름한 풍치는 귀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언어 행실과 예의 범절을 놓고 보면 귀한 집에 도련님이 갈데없는지라 은근히 사이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딸애를 불러 말했다. 아가, 손님이 객지에서 모든 것이 불편할 테니 네가 알아서 잘 보살펴드려라. 부모의 분부가 없어도 관연한 귀중처녀로서는 어쩌다 심산 속에 찾아온 낯선 총각의 웅글진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은근히 사나이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던 참이라 구슬하기는 조화라고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는 싱숭생숭해지는 마음을 달래며 깊숙이 숨어 있는 흥한 태자의 숙소로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한 번 보고 또 보니 보면 볼수록 귀신도 반할 만한 사내였다. 궁궐에 그처럼 많은 미녀들도 거들떠 보지 않던 태자도 하늘이 정해준 연분인지 첫눈에 구슬하기의 미모에 반하여 세상 만사를 잊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미래는 잦아졌고 두 사람의 정은 날따라 두터워져서 이제는 헤어지면 살 수 없을 만치 되었다. 수심에 찬 나날은 길고 지루한 법이요 환락에 찬 나날은 짧고도 빠른 법이라 흥한 태자가 구슬아기와 만난 지도 어제 같은데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바로 그 밤이었다. 낭군님, 소녀는 어디 사시는 이신지도 모르고 목숨보다 귀중한 정조까지 바치었습니다. 이제라도 존귀하신 성함이나마 알고자 하나이다. 그제서야 흥한 태자는 단숨에서 깨어났다. 아차, 대사를 도모하여 원대한 이상을 품고 왕명을 받들고 나온 내가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냐. 적의 나라 땅에서 여자와 세월을 허송하다니. 부왕께선 그동안 얼마나 심려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니 단박 소식이라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산설고 물설은 이국에서 누구에게 소식을 전한단 말인가. 오직 자기가 가야겠는데 사랑의 정은 깊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대업은 미룰 수 없고 구슬아기의 물음에 거짓으로 대답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만큼 구슬아기를 믿었고 또 사랑했다.
구슬하기 놀라지 마소. 난 고구려의 태자 흥한이요. 아니, 뭐라고요? 그럴 수가. 진정 그러시다면 적국의 왕자님이. 구슬하기는 진정 놀랐다. 귀한 집의 자제인 줄은 알았으나 적국의 태자라니. 이는 너무나도 무서운 청천벽력이었다. 장차 고구려의 대왕이 될 태자와 사랑을 하다니. 이는 정녕 꿈 같은 일이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소. 난 적국의 왕자요. 하지만 다행히도 구슬하기 부모님들은 백제를 미워하고 있으니 천만 다행인가 하오. 우리 둘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국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 돌아가서 부왕님께 아뢰고 그대를 모시러 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오. 아니 되올 말씀이옵니다. 크나큰 고구려 땅에 어찌 왕자님이 배필될 규수가 없사오며 또 국왕님께서 어찌 적국의 미천한 소녀를 장래의 왕으로 윤허하실 수가 있단 말씀이옵니까? 소녀 눈이 있사오나 왕자님을 알아 못 보고 희롱한 죄 태산 같사오니 처분해 주옵소서. 구슬하기 당치 않은 소리요. 나라의 대업을 이룩하고저 내 잠시 그대를 떠나가지만 불원간에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고구려의 땅을 되찾고 그대를 궁전으로 데려갈 테니 그런 줄 알고 그때를 기다리오. 흥한태자는 신신당부하고 그 밤으로 무사히 백제의 국경을 탈출하여 고구려 궁전으로 돌아와 부왕에게 전후 사실을 아뢰었다. 부왕인 문자명왕은 태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밤낮으로 근심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태자를 보고 그의 얘기를 듣자 만시름을 놓은 채 세상을 떴다. 태자 흥한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구려 22대 안장왕이다. 총각으로 왕위에 오른 안장왕은 곧 백제 정벌을 계획했다. 이때 구슬하기는 왕자한테서 기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왕자의 기별 대신에 고을 사또께서 수청들라는 소식이 왔다. 이때 계백현에는 새 태수가 부임했는데 새 사또는 여색의 이골이 난 자라 기생점고부터 시작하고 하루에도 몇 명씩 기생을 바꿔들이더니 나중에는 고을에서 이쁘다는 여자는 양갓집 규수든지 마님이든지를 막론하고 대령시켜 수청들도록 하라고 호령했다. 이러다 보니 계백현에서 이쁘기로 소문난 구슬하기가 당연 첫 손가락에 뽑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광기도 아닌 양가의 규수요. 더욱이 고구려의 왕자, 이제는 대왕이 되어 있는 안장왕과 백년을 약속한 구슬하기가 한계 고을의 사또에게 몸을 허락할 리 없었다. 그러다 보니 팥방구리에 생쥐 드나들듯 나졸들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한 서방을 찾아와서 태수의 감언이설과 협박 공갈의 서체를 전했지만 구슬하기의 남양한 일편단심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럴수록 사또의 위협과 폭력은 심해져서 한서방 내외는 울며 불며 구슬하기를 달래었다. 아가,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걸 어쩌겠냐. 너 나이도 적지 않은데 아무래도 한 번은 시집 가야겠으니 태수한테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어머니, 저는 이미 그이에게 몸과 마음을 바쳤으니 다른 말씀 말아주세요.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느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냐. 어머니, 소녀는 죄다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앓을 수 없어서 숨기고 있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 어디 사는 누구라는 걸 안단 말이지. 예, 어머니. 그이께서 조만간에 오실 거예요. 그때면 자연히 아시게 될 테니 더 묻지 말고 나 때문에 너무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않게 됐니? 내일 모레는 사또님의 생신날인데 네가 그때까지도 수청을 들지 않으면 잔치 끝에 너를 잡아다가 참하겠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어머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날까지 기다려 봅시다. 이때
고구려의 안장왕은 자기가 파견한 밀탐들을 통해 국경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암암리에 군대를 국경지대에 매복시키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라 을밀장구를 불러 오늘 밤에 백제를 공격하라고 어명을 내렸다. 그리고 구슬아기의 안전이 염려되어 편지를 써서 밀탐을 띄어 전하고 구슬아기를 보호하게 하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친히 군사를 인솔하여 개백현으로 쳐들어갔다. 태자 시절에 익혀두었던 지형이라 손금보듯 뻔한 데다가 구슬아기가 안장왕의 편지를 받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봉화를 올려서 고구려 군사들은 백제 군사를 풀베듯 하면서 고추 쳐들어가 극악무도한 태수마저 처단해 버렸다. 이리하여 개백현은 다시 고구려의 품에 돌아왔고 구슬아기는 안장왕의 품에 안겨 일국의 왕으로 되었다 한다. 효자와 호랑이. 옛날 한 두메 산골에 모자간이 살았는데 노쇠한 어머니는 늘 병을 달고 있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겠다고 낮에는 나무도 해 팔고 상일도 해서 돈이 생기면 약을 지어다 어머니를 대접했다. 아들은 언제나 밤에 약 지으러 다녔다. 헌데 산골이라 약방도 집에서 30리 길이나 떨어진 곳에 있어 밤길을 걷기도 힘이 들었고 집을 나서면 산짐승들이 득실거려 무섭기도 하였다. 그래도 아들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자고 돈만 생기면 밤길을 걸으면서 약 지으러 다녔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 밤은 달도 없는 밤이어서 사위는 먹물을 풀어놓은 듯 했다. 아들이 터벅거리고 산모퉁이를 도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그 옆에 서서 슬렁슬렁 그와 함께 걸어갔다. 아들은 호랑이는 사람의 혼을 뺀 다음에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을 들었다. 머리가 솔잎처럼 일어서며 몸서리쳤다. 하지만 아들은 자기가 호랑이에게 잡히면 어머니 병을 구할 사람도 없는지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머니 병 구원을 할 생각만 하면서 걸었다. 헌데 한참이나 그의 곁에서 걸어가던 호랑이는 제껏 그의 앞에 가서 뒷걸음을 치며 사타구니의 허리를 들이밀었다. 분명 올라타라는 뜻이었다. 호랑이 지부자라더니 과연 부모 자식 사이를 아는 영물이로구나. 어머니 병관하라고 너까지 나섰으니 어머님이 어찌 낫지 않겠니? 아들은 콧마루가 찡해났다. 범은 아들을 태워가지고 약방 뜰악 앞에가 그를 내려놓고 그가 약을 지어가지고 나오자 또 그를 업어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짐승이라도 어찌나 고마운지 골백 번이라도 절을 하고 싶었다. 이때로부터 호랑이는 아들이 밤길에 약 지으러 나서면 나와서 그를 업어가고 업어왔다. 아들은 처음에는 호랑이를 무서워했지만 차차 그에게 정이 들어 길에 나서기만 하면 오히려 범을 기다리게 되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핀다고 호랑이까지 도와 나서서 어머니 병을 떼자고 아들을 업어가고 업어오니 어머니 병도 1년이 채 가기 전에 완쾌하여 두 모자는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호랑이도 기뻐서 사흘이 멀다 하고 이 집에 찾아와서 보고 가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이었다. 어머니가 자는 아들을 흔들어 깨웠다. 얘야, 빨리 일어나라. 왜 그래요? 네, 방금 꿈에서 깼는데 우리 집 호랑이가 아무산이 함정에 빠져
명제 경각이더라. 어서 가서 호랑이를 구해라. 아들은 옷을 주워 입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호랑이가 빠졌다는 그 산으로 달려갔다. 가보니 과연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떠웅 떠웅 하며 울고 있었고, 함정을 판 주인은 포수까지 데려다 당장 호랑이를 잡으려 들었다. 말 그대로 호랑이는 명제일각에 처하여 당장 죽게 되었다. 아들은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들어가 포수 앞을 막아섰다. 여보시오, 저 호랑이는 우리 집 호랑이인데 잡지 마시오. 원 정신 나간 소리라고야. 그래, 산에 다니는 호랑이가 어떻게 너희 집 것이라고 하느냐? 함정을 판 주인이 눈을 부라렸다. 이제 내 행동을 보면 알 것이외다. 아들은 서슴지 않고 함정에 뛰어들어가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이 그렁해서 말했다. 예, 너 이게 무슨 고생이냐. 배가 고프면 나하고 말할 것이지. 아들의 말이 떨어지자 범은 그를 쳐다보며 뚫렁뚫렁 주먹 같은 눈물을 떨구었다. 인제 이런 위험한 곳에 다니지 말고 나와 함께 집에 가자. 범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여보시오, 보셨지요? 이래도 이 범이 우리 집 범이 아니요? 이 호랑이는 우리 어머님 병을 떼겠다고 밤마다 약지으러 다니는 날 태워다 주고 태워온 거요. 자, 물러들라시오. 아들은 호랑이를 안아 올렸다. 아들은 함정에서 올라오자 함정을 판 주인을 보고 한마디 했다. 섭섭히 생각지 마시오. 아니 왜다. 호랑이가 하늘이 낸 효자를 알고 도왔는데 내 효자를 아는 호랑이를 죽였다면 천벌을 받을 뻔했수다. 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호랑이는 보란듯이 제꺽 시골 늙은 어머니의 아들을 등에 태워가지고 두 모자가 사는 시골집으로 달려갔다. 이때부터 소문은 날에 돋친 듯 퍼져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에서 이 일을 알고 시골에 사는 그 효자를 크게 표창하고 호랑이에게도 벼슬을 봉하여 주고 사람마다 받들게 하였다고 한다. 파경로. 옛날 강원도 강릉 땅에 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외롭게 살았다. 과부는 매일 삭발레와 삭바느질을 하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을 공부하라고 서당에 보내면서 일을 시키지 않았다. 10여 살이 넘는 아들은 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부담을 다만 얼마라도 덜어드리려고 서당에 가지 않는 날이면 산에 가서 등짐나무를 해왔고, 밤이면 바느질하는 어머니를 동무하여 책도 읽고 피리도 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린 아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마당에 들어서니 중이 쌀동량을 왔었다.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하자 어머니가 쌀동 밑을 박박 긁어서 바가지 밑굽이나 가리우게 보리쌀을 내다주며 살림이 하도 가난하다 보니 어쩌다가 오신 대사님께 재미쌀을 적게 드려 미안하다고 사죄하였다. 중은 과부의 비단 같은 마음에 감동되어 보리쌀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과부의 아들을 보고 또 보더니 자제분인가 물었다. 과부가 그렇다고 대답하니 중은 혀를 끌끌 찼다. 그것이 하도 괴상하여 과부가 아들을 집에 들여보내고 중에게 물었다. 방금 대사님께서 우리 애를 보시고 혀를 차셨는데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있을 것 같소이까? 자제분의 상을 보니 사내답게 생겼으나 정승 딸한테 장가를 가지 않으면 20살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서 혀를 찼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과부의 가슴에서는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다. 상민의 자식이 일국 정승의 딸한테 장가를 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요.
삶은 수탉이 패를 치며 운다고 해도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사님, 방명한 이 몸이 청산과부로 홀로 나서 이날 이때까지 저 아들의 하나를 믿고 사는데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옵니까? 은혜는 후일 꼭 갚아드릴 터이오니 애군을 모면할 방책을 알려주옵소서. 소승에게 무슨 방책이 따로 있겠습니까? 애오라지 범을 잡자면 범의 굴로 찾아가야 할 것인즉 정승의 딸을 얻자면 정승이 살고 있는 서울로 가서 방책을 대야 할까 하나이다. 중을 대문간으로 바래고 난 과부의 가슴은 오리오리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아들을 붙잡고 있자니 20살 안에 죽는다고 하니 안 될 일이요. 그렇다고 서울로 보내자니 기둥처럼 믿고 의지해 사는 아들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것 같지 못했다. 생각할수록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중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이제부터 내가 일하면 우리도 잘 살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시주를 많이 하시지요. 나마 15세면 호패를 찬다는데 이젠 나도 15살이니 바깥 일은 내가 하겠어요. 아들이 위로할수록 어머니는 더욱 슬피 울었다. 꼭 무슨 곡절이 있겠다고 생각한 아들은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중이 한 말을 되뇌이고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런 일이었군요. 어머니, 너무 근심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까지 중의 말을 듣고서 뭘 그러세요? 중의 말이 옳다고 해도 아직 5년이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5년이 아니라 10년이 있으면 뭘 하겠느냐. 우리 같은 상놈이 어찌 감히 정승의 딸과 혼례를 이루길 바라겠느냐. 참 어머님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내가 서울 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정승이 딸한테 장가든 후 어머니를 모시러 올 테니 두고 보세요. 어머니가 들어보니 아들의 말이 옳았다.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기보다 애군을 싸워 물리치겠다는 아들의 뜻이 참말로 장하였다. 며칠 후 아들은 5년을 기약하고 어머니가 꾸려주는 괴나리 보찜을 걸머쥐고 서울로 떠났다. 서울에 도착한 아들은 어머니가 준 돈으로 손거울을 사가지고 정승들이 집을 찾아다니며 거울 사시오! 거울 닦으시오! 하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때 서울 이정승 댁에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맏딸과 둘째 딸은 이래는 배돌이요 노는 데는 악돌이라 눈만 떨어지면 제가 잘났다고 구리거울 앞에 마주서서 얼굴 치장만 하였다. 오직 마음씨 곱고 얼굴 또한 곱게 생긴 셋째 딸만이 몸치장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하였다. 구리거울 앞에서 연지곤지를 바르던 맏딸이 거울 사세요! 거울 닦으세요! 하는 소리를 듣자 귀가 번쩍해서 몸종을 보고 거울 닦는 사람을 불러들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구리 거울은 닦으면 닦을수록 윤기가 돌면서 더 잘 보이기 때문이었다. 거울 장사꾼으로 가장한 과부의 아들은 정승딸한테 장가를 들자고 온 사람이라 정승딸한테 장가를 들자면 정승딸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정승네 집에 머슴질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었으므로 미리 한 가지 꾀를 꾸몄었다. 그래서 거울을 닦아주는 채 하다가 이정승의 맏딸과 둘째 딸이 딴 눈을 파는 사이에 일부러 닦던 구리 거울을 땅에 떨구어 깨버렸다. 맏딸과 둘째 딸은 애지중지 사랑하고 아끼던 구리 거울이 박살나니 입에 거품을 물고 욕설을 퍼붓다가 그 길로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 이정승이 급기야 달려와 보니 정말 구리 거울이 박살이 났는지라 당장 거울값을 물어내라고 호령했다. 과부의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었다.
대감님, 소인에게는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놈이 거짓말을 하니 몸을 수색하라. 정승의 영을 받은 종들이 그의 몸을 샅샅이 뒤졌으나 팔다 남은 손거울 몇 개와 손거울을 판 돈 몇 냥 있을 뿐이었다. 이정승은 과부의 아들을 보고 집은 어디 있으며 부모들은 뭘 하느냐고 캐물었다. 집까지 따라가서라도 거울값을 받아올 심산이었다. 정승네 집에 있자고 잡돌이한 과부의 아들인지라 실말을 할 리가 없었다. 예, 소인은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몸이옵니다. 오늘 소인의 불찰로 아씨들의 귀중한 거울을 깨었으니 청컨대 아씨들이 종이 되어 그 거울값을 치를까 하나이다. 이정승이 생각해보니 거울 하나 값에 젊고 튼튼한 종을 얻게 되었는지라 못 이기는 체하고 응낙하였다. 이리하여 과부의 아들은 소원대로 이정승네 종으로 되었는데 정승네 집 남녀노소들은 모두 그가 거울을 깨어 그 값으로 종이 되었다고 하여 파경노라 불렀다. 야, 박영로야, 어서 일어나 마당을 쓸어라. 첫 새벽에 청지기가 깨워서 일어나면 뒤이어 맏딸과 둘째 딸이 예, 파경노야, 새순물을 떠오너라. 예, 파경노야, 글방을 닦아라. 예, 파경노야, 새순물을 던지거라. 하고 눈꽃들 새 없이 일을 시켰다. 밤에는 발 씻은 물까지 던지었다. 하지만 셋째 딸만은 잔심부름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두 언니들의 눈을 피해 파경로한테서 바깥 세상 이야기도 듣고 그와 함께 글을 읽기도 하였다. 이렇게 1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정승이 살펴보니 파경로가 일은 잘하나 어찌도 총명하고 똑똑한지 혹시 자기 딸들과 무슨 짓을 칠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파경로를 마국간으로 옮겨다 말을 먹이게 하고 자기가 외출할 때면 견마자비를 하게 하였다. 이정승네 마국간에는 백마, 청마, 적다마 등 여러 필의 말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백마가 제일 좋았다. 파경로는 정승에게 잘 보이려고 일심으로 말을 먹이었다. 그러다가도 정승의 셋째 딸이 몰래 찾아오면 반갑게 맞아 재미나게 놀곤 하였다. 정승의 셋째 딸은 파경로가 비록 상민의 자식이지만 마음씨 곱고 글재간이 있어 장차 큰 인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언능 알아보았는지라 은근히 정이 쏠려 하루만 못 보아도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래서 낮이면 몰래 파경로를 찾아와 글도 함께 짓고 책도 함께 읽으며 즐겼고 밤이면 파경로가 마국간에서 부는 구성진 피리 소리를 들으며 설레이는 가슴을 달래이곤 하였다. 파경로가 이정승 집에 온 지도 3년 세월이 지났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파경로는 무슨 궁리가 생겼는지 하루는 정승이 제일 사랑하는 백마의 혓바닥에다 바늘을 꽂아 놓았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청마를 더 잘 먹이었다. 그랬더니 백마는 나날이 여위어가고 청마는 잔등에서 기름이 툭툭 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정승이 사냥하러 가겠다며 백마를 끌어오라고 하였다. 대감님, 백마보다 청마가 낫사오니 청마를 타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인고? 청마가 백마보다 더 살찌고 빠른 줄 아옵니다. 그럴 리 있나? 백마는 천리마인데 청마와 어찌 비한단 말인고? 그럼 대감께서 직접 보십시오. 이정승이 파경로가 끌고 나온 백마와 청마를 비교보니 백마는 여인데다가 눈곱이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청마는 살이 푸둥푸둥 찌고 눈에 전기가 돌았다. 청마는 이정승이 보라는 듯 앞발을 쳐들고 하늘을 향해 호용하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파경로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승이 청마를 타보니 정말 좋았다.
네 말이 옳구나. 헌데 저 백마는 무슨 병에 걸렸느냐? 의원을 모셔다 배웠는데 별로 병은 없고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도 늙어지면 나날이 못해지지 않사옵니까? 허허, 그 녀석 아는 것도 많구나. 그때부터 이정승은 청마만 타고 다녔다. 그러면 그렇겠지. 파경로는 쾌자를 부르고 슬그머니 백마의 혀 밑에 꽂았던 바늘을 빼내고 일심으로 잘 먹이었다. 그랬더니 얼마 가지 않아 백마는 또 본래대로 살이 쪘다. 그 후 어느 날 이정승은 온 집 식소를 데리고 산놀이를 가게 되었다. 예, 박영로야. 오늘은 온 집안이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올 터이니 너는 혼자서 집을 잘 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청지기와 어멈들은 좋은 술과 떡을 많이 가지고 가도록 하여라. 네,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하경로는 이정승네 식솔이 떠나기 바쁘게 마국간에 가서 백마의 흰털에다 보기 좋게 어룽어룽 색칠을 해놓은 다음 셋째 딸 방에 가서 화장을 곱게 하고 셋째 딸이 갖추어 놓은 신랑의 옷을 꺼내 입고 사모관대를 쓰고 얼룩말을 타고 피리를 불며 산으로 향했다. 정승래가 한낮이 되어 한창 먹고 마신 후에 기생들을 시켜 가야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데 난데없이 구성진 피리 소리가 은은히 들려와서 모두 고개를 빼들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웬 신선이 말인지 사슴인지 얼룩덜룩한 괴상한 짐승을 타고 오면서 피리를 부는데 그 소리에 무새들이 날아들어 춤을 추고 흘러가던 떼구름도 멈추어 서는 것이었다. 아버지, 옛말에 산수가 좋은 것에 신선이 하강한다 하옵더니 우리 일가에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을 보고 선관이 하강하여 피리를 부는가 보옵니다. 맏딸이 제가 먼저 보았다고 쫑알거렸다. 그래, 그래. 저 맑은 피리 소리는 인간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구나. 얘들아, 어서 신선님께 절을 올리고 너희들께 좋은 신랑감을 점지해달라고 빌잡구나. 이정승이 술이 거나한 김에 맏딸의 말을 고지 듣고 부산을 비우자 모두 신선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였다. 신선님, 하계를 보살피어 이렇게 내려오시니 일구난원이옵니다. 바라건대 한번 굽어 살피시어 미주를 한 잔 드시고 저희 딸들에게 좋은 신랑감이나 점지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신선님. 얘들아, 어서 신선님께 미주를 부어 올리고 복을 받도록 하여라. 맏딸이 먼저 술을 따라 말잔등에 앉아 있는 신선에게 권했다. 신선님께서 저의 술을 받아 마시시고 저에게 신선님 같은 낭군을 점지해 주옵소서. 신선은 말잔등에서 주는 술을 받아 마시고는 내 옥황상제께 아래여 좋은 낭군을 얻도록 하게 할 터이나 이후부터는 부디 마음을 곱게 먹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여라. 고 하였다. 맏딸은 신선이 자기 흠집을 짚어 말하는지라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는 예 하고 간신히 대답했다. 그러자 둘째 딸이 눈웃음을 치며 신선에게 술을 권했다. 신선님, 옥황상제에게 아래여 소녀를 왕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도록 하마. 허나 인간이란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재앙을 면치 못하느니라. 셋째 딸이 신선의 말을 들어보니 분명 귀에 익은 음성이어서 슬그머니 쳐다보니 화장은 요란스레 했어도 정기도는 눈동자만은 아주 눈에 익었다. 그리고 신선이 입은 옷을 보니 자기가 갖추어 놓은 신랑의 옷이 틀림없었다. 의포단장이라더니 저렇게 차려입으니 실로 미남이요. 신선 같구나. 하고 생각하며 셋째 딸도 술을 따라 올리었다. 소녀는 따로 청이 없나이다. 이 술 한 잔 드시옵고 만년 장수 하옵소서. 오,
인간 세상에 선녀같이 아름다운 규수가 있었구나. 겉보란이라고 그 마음 또한 비단 같으니 소원 성취하리로다. 신선은 술을 마시고 나서 이정승을 보고 덧붙였다. 이젠 승천할 때가 되어 나는 가는데 이정승은 듣거라. 내 오늘 후한 대접을 받았은즉 그대의 셋째 딸에게 좋은 낭군을 간택해 주리로다. 헌데 셋째 딸의 배필은 먼데 가서 찾지 말고 좋기는 집 우란에서 찾을지라. 그러면 백년해로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며 후손이 번창하리로다. 황공하오이다. 신선님의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이정승의 일가가 절을 하고 일어나 보니 신선은 어느새 먼 곳으로 사라지고 피리 소리만이 은은히 들려왔다. 산놀이에 왔던 기생들과 몸종, 심부름꾼들은 새 딸에게 한 신선의 말이 정말 옳다고 감탄하며 눈이 둥그레졌으나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한편 정승네 식솔들도 새 딸의 품행을 눈앞에 보는 듯이 그려내놓은 것을 보아 신선임에 틀림없다고 인정했다. 정승래 일행이 집에 들어오니 허술한 옷차림에 얼굴에 떼투성이고 더벅머리인 파경로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그새 파경로는 먼저 돌아와서 말에 먹인 물감을 씻어 던지고 신랑의 옷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바꿔 입었었다. 그러나 이 일을 알리 없는 맏딸과 둘째 딸은 자기들이 망신당한 봉창이라도 하듯이 자기들은 오늘 신선을 보았는데 어떻게 미남이더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오직 셋째 딸만이 자기 방으로 달려가 화장품을 보니 반이나 축이 났고 농짝을 열어보니 옷도 자기가 포개놓은 대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눈치챈 셋째 딸은 오히려 가슴이 콩콩 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정승이 산놀이 갔다가 신선을 만났고 새 딸이 신선의 축수를 받았다는 소문이 하룻밤 사이에 서울 장안에 쫙 퍼지자 이튿날부터 청혼자들이 문턱에 불이 나도록 쓸어드는 바람에 이정승은 반년도 못 되어 맏딸과 둘째 딸을 재상내 집안으로 시집을 보냈다. 오직 셋째 딸이 문제였다. 지난 1년 동안에 들어온 청혼자들 가운데 열의 아홉은 셋째 딸한테 들어온 청혼이었지만 신선의 분부를 직접 자기 귀로 들었는지라 이정승은 승낙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집 우란에서 셋째 사위를 찾자고 보니 모두 종이 아니면 머슴들이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때 셋째 딸이 또 남몰래 마국간으로 찾아왔다. 그날 산놀이 때 하강하신 신선님은 그대가 아니오이까? 파경루는 자기가 꾀한 노릇이라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하회를 기다렸다. 그대가 짐짓 거울을 깨서 소녀를 만남은 하늘이 정한 연분인 줄 아옵니다. 하오나 장원급제를 못하시면 부친님의 윤허를 받기 어려우니 부디 명심하와 오는 해에는 과거를 보도록 하옵소서. 파경로는 원체 총명이 초군한 데다가 어머님의 간절한 부탁과 셋째 딸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였는지라 일심으로 그를 읽히니 학문에 통하여 박학다문하고 사통오달하였다. 마침 이듬의 나라에서 과거를 보게 되었는데 하루는 셋째 딸이 정승인 아버지에게 글귀를 주면서 이번 과거에 이 시제를 내되 이 시제의 글을 맡겨 짓는 선비에게 시집을 가겠노라고 하였다. 정승이 딸의 글을 받아보니 그 글은 산놀이 할 때 신선을 만났던 일과 신선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던 말을 가지고 지은 글이었다. 이정승은 대희하여 그렇게 하겠노라 쾌히 승낙하였다. 그날 저녁으로 셋째 딸은 파경로에게 이번 과거에 여차여차하라고 일러주고는 과거 보러 갈 때 입을 옷과 필묵을 마련해 주었다. 상시관으로 앉아 날아드는 시험지를 받아보아도 쓸만한 글이 없어서 입맛을 다시던 이정승은 마지막쯤에서 들어오는 시험지 한 장을 보고는 너무나도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이정승은
이제야 셋째 사위를 보게 되었다고 기뻐서 아무개가 급제하였으니 어서 대령하라고 하였다. 이윽하여 한 남아호걸이 들어서는데 육척장신의 풍채가 늠름한 사내였다. 가까이 오라고 하여 바라보던 이정승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아니, 이게 파경로가 아니냐? 예, 그러하옵니다, 대가. 네가 바로 이 시험지를 바친 아무개란 말이냐? 대감님, 그러하옵니다. 네가 언제 글을 배웠단 말이냐? 실은 대감댁에 오기 전에 10여 년 동안 글을 읽었사옵니다. 실로 그러하다면 내 운을 낼 터이니 즉석에서 대꾸를 해보라. 이정승이 글귀를 내자 타경루는 제깍 짝을 맞춰 글을 지었다. 그제서야 이정승은 무릎을 툭 치며 허허허, 그러고 보니 신선이 하던 말이 바로 너를 두고 한 말이었구나 하며 못내 기뻐하였다. 타경루는 이렇게 하여 이정승의 셋째 딸을 아내로 삼았고 시골에 내려가 어머니를 모셔와 효도하고 부부간이 백년해로를 했다고 한다.